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대규모 명단 속에 미국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5조 원 규모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조차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죠. 바로 며칠 전 워싱턴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직후였습니다. 이 타이밍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텍사스 주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전례 없는 것이었고 그 뒤에 이어진 진짜 반전은 미국 전역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그레이슨입니다. 워싱턴에서 경제정책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상무부에서 여러 주요 결정에 참여했고 수많은 정책 변화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은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도 달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발표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6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미국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곧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주요 관계자들이 일제히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숫자와 투자 규모 모두 인상적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저는 발표문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히 확인했고 3번이나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발표문 전체에 미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삼성의 성장 계획, 6만 명의 채용, 향후 5년간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지만 어느 문장에도 미국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성은 그곳에 55조 원, 즉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고 이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중 최대 규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은 마치 그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이 H-1B 비자 규정을 바꾼 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H-1B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특별 비자입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최고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삼성의 발표가 나오기 불과 며칠 전 워싱턴은 H-1B 비자 비용을 급격히 인상했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비용이 무려 10만 달러로 올라간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워싱턴에 침묵으로 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적인 언급 없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었죠. 그때 텍사스 산업개발청의 국장 앤드류 콜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대기업들을 텍사스로 유치하고 유지하는 일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죠. 오랜 친구였던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앤드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건 단순한 발표문이 아니야. 삼성은 워싱턴에 직접 메시지를 보낸 거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러나 앤드류는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텍사스가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감면, 무상부지 제공, 전용 도로와 전력망 구축까지 가능한 모든 혜택을 제공했다고 했죠. 그 모든 게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끝장이야. 앤드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텍사스 경제개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죠. 회의에서 앤드류는 새로운 지원안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500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워싱턴의 돈이 아니라 텍사스의 돈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로 걱정하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현대, SK, LG 같은 다른 한국 기업들도 다 따라갈 거야.
한 번 떠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웨스트필드 인사이트의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였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57%가 미국 철수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고 다른 나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지아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애틀랜타 주정부의 한 공무원과 통화할 수 있었는데 그는 신원을 밝히지 말아 달라며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현대와 SK이노베이션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현대는 조지아에 5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며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투자가 멈추면 조지아 경제는 사실상 붕괴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파장도 거셌습니다.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을 붙잡지 못했냐고요. 주지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고 다음 선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지아는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만약 이런 불만이 정치로 번진다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삼성의 발표문과 여러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앤드류 콜먼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조지아의 익명 공무원의 절박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 기업의 문제도 하나의 지역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떤 공식 성명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워싱턴은 너무 세게 밀어붙였고 그 결과 이제 미국은 잃을 여유가 없는 무언가를 잃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삼성이 정말 떠날까? 그리고 만약 떠난다면 누가 그 뒤를 따를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경력 전체를 통틀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일본 신문 기사 한 줄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국제뉴스 섹션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하는 건 제 일의 일부였죠. 그러다 일본의 대표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대차 사건, 미국 투자 의혹 꺾다. 기사를 읽기 시작하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을 옹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미국을 비판하면서요.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이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던 외국 기업 근로자들을 억류했다. 이는 일본 투자자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며 한국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믿기 어려웠죠. 일본과 한국은 오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맞붙어 왔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 편을 들고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었죠. 저는 즉시 도쿄의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본 기업들과 일하며 알게 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름은 노무라 히로아키, 일본의 대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였습니다. 회사명은 밝히지 말아달라는 조건이었죠. 화상 통화가 연결되자 그는 도쿄 사무실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겐 아침이었지만 그에게는 늦은 저녁이었죠. 그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처드, 나는 솔직히 한국 기업들이 부럽습니다. 그의 뜻을 되물었습니다. 부럽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노무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방식을 보세요. 물러서지 않고 자신있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일본 기업들은 미국이 요구하면 대부분 예스라고 답합니다. 그게 당연한 문화가 되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워싱턴의 압박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협박이나 위협으로 떠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더 나은 선택지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과 유럽에 새 공장을 짓고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죠. 워싱턴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와의 통화가 끝난 뒤 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전략을 지켜보고 배우고 심지어 지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평택이었습니다. 서울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삼성과 여러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라 부르는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고 있었죠. 택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부지, 수십 개의 축구장을 합쳐놓은 듯한 광활한 공간. 거대한 크레인과 트럭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많은 인부들이 안전모를 쓴 채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총괄하는 윤재호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안전조끼를 입고 저를 맞이했고 골프카트를 타고 단지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아직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반도체 생산 단지가 될 겁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과 비교해 물었습니다. 여기는 테일러보다 얼마나 큽니까? 윤 책임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2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건설 중입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감면, 전력선과 도로 인프라 구축, 각종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가 기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삼성이 엔지니어를 데려오려면 H-1B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비싸고 절차도 복잡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집이니까요. 잠시 후 그는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박성민, 반도체 공학을 전공한 20대 후반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저도 미국에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대학 때는 실리콘밸리가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더 낫습니다. 최신 장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존중해주는 환경이 있습니다. 굳이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의 말에 윤재호 책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엔지니어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미국을 향해 나가야 성공한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바로 여기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인재들은 이제 고향에 머무르기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떠나서 기회를 찾는 대신 머물러서 기회를 만드는 시대가 열린 것이었죠. 이 변화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데브레첸에서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기가팩토리를 건설 중이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초대형 공장이었죠. 저는 헝가리 투자청의 라슬로 코바치 부국장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고 떠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함께 발전시키죠. 대학과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고용을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합니다. 그는 헝가리가 제공하는 혜택을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는 10년간 면제, 부지는 100년간 무상임대, 그리고 새 고속철도까지 건설 중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규칙을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봅니다. 이어서 현대유럽사업부의 이종혁 임원과도 통화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매력이 커지는 이유를 명확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죠. 기업에게 필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유럽은 그걸 제공합니다. 미국은 이제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을 계기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국의 공장을 키우고 유럽과 협력하며 AI와 자동화로 인재 의존도를 낮추는 등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다시 평택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도연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이끄는 연구자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정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게 아닙니다. AI가 생산의 모든 단계를 통제합니다. 문제를 예측하고 스스로 조정하고 오류를 최소화하죠.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미국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인간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독립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미국 덕분에 생긴 변화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려 했던 정책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지하고 한국은 기술과 전략으로 독립을 강화하며 유럽은 한국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한국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무너지는 대신 새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허락이 필요 없는 길,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세운 길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H-1B 비자 정책을 바꿨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유 없이 비용을 10만 달러로 올렸을 리는 없었죠. 그 배경을 알기 위해 저는 조셉 덤바, 워싱턴 경제정책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 미국 경제정책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었고 이런 문제의 맥락을 설명해줄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류와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통계 자료와 그래프가 빼곡히 쌓여 있었고 그는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습니다. 리처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조셉이 먼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발등을 찍었어요. 단순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가 꺼낸 첫 마디는 그렇게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명단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H-1B 비자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죠. 그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의 미국 혁신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의 CEO. 인도 출신입니다. H-1B 비자로 들어왔죠.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역시 인도 출신입니다. 패턴이 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술 산업의 심장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통로였죠. 그 덕분에 우리는 혁신을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중국, 한국, 전 세계의 인재들이 와서 실리콘밸리를 만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멜라니아 트럼프조차 외국인 취업 비자로 미국에 왔었죠. H-1B는 아니었지만요. 아이러니하죠? 그가 다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시스템을 깨버렸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정치적 이미지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구호 아래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트럼프의 조치 이후 나타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차트에는 뚜렷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보세요. 숙련된 근로자들이 더 이상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신 캐나다, 호주, 독일, 싱가포르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된 겁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의 정책을 보자마자 즉각 대응했습니다. 정부가 H-1B 난민을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미국에서 밀려난 인재들을 캐나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수천 명의 고급 기술 인력이 미국을 떠나거나 아예 오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아이디어가 다른 나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한국인 엔지니어 데이터입니다. 조셉이 다른 표를 띄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에 남는 대신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0만 달러짜리 비자를 감당하느니 한국에서 삼성이나 현대에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죠. 저는 평택에서 만났던 젊은 엔지니어 박성민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이제는 한국이 더 낫다. 그 말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서 하나를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비자 비용을 올린 게 아닙니다. 그걸 협상 카드로 썼어요. 특히 한국을 상대로요. 그 문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제시했던 요구 조건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건 한국 GDP의 17.5%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한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것의 거의 5분의 1을 내놓으라는 말과 같죠. 심지어 한국의 외환 보유고 중 84%를 내놓으라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50대 50 거래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90대 10이었습니다. 한국이 90%를 부담하고 미국은 10%만 부담한다는 말이죠. 불공정을 넘어 모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왜 한국에게만 그렇게 가혹했냐고 묻자 조셉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밀어붙이면 굴복할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를 열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을사능약급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1905년 일본이 한국에게 외교권을 빼앗았을 때를 떠올린 거죠. 트럼프의 요구가 그만큼 모욕적으로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거부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단호하게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느니 관세를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였어요. 조셉은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이후 구글은 한국과 인도에 새로운 연구센터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에서 수백 명의 AI 연구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아마존, 애플, 메타 페이스북까지 모두 한국과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결정이 아닙니다. 미국이 기술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기업들은 혁신을 위해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유럽에서도 가능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비자 정책과 무역 협박으로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약화시켰어요. 세계는 미국이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이 그 선두에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APC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장소는 한국의 경주입니다. 1000년 넘게 신라의 수도였던 도시죠. 트럼프가 직접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가 비자 비용을 100배나 올리고 3,500억 달러를 요구했던 바로 그 나라로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한국이 그 도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여기 있었다. 앞으로 1000년 더 여기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종속된 동맹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주체로 서 있는 나라죠. 저는 물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변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미국이 중심이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 강한 나라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조셉의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덧붙였죠. 트럼프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 했지만 결국 미국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임을 증명했어요. 그게 그의 최대 실책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그 압박을 성장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더 나은 공장,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트럼프 덕분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도가 한국을 자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든 바로 그 원동력, 전 세계의 인재와 신뢰를 스스로 잃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한국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결국 그의 최대 실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셉 덤바에게서 트럼프 정책의 내막을 들은 뒤 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이제 한국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단기적 반응이 아니라 기술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장기 계획이었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AI와 자동화, 그리고 기술 독립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평택에 도착하자 지난번 만났던 한도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삼성의 AI 자동화 연구를 이끄는 책임자였죠. 연구시설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고 외관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조각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와 조용히 움직이는 로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집중한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공정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한 박사는 저를 유리병 너머의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로봇들이 조립 공정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손은 단 한 번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파일럿 시스템입니다. 모든 과정이 AI로 제어됩니다. 품질 검사는 물론이고 속도 조정, 고장 예측, 문제 수정까지 모두 인공지능이 수행하죠. 그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동화율은 85%입니다. 2027년까지 주요 생산 공정의 90% 이상을 완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삼성과 현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H-1B 비자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비자 하나당 100만 달러를 부과해도 상관없어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근로자 자체가 거의 필요 없는 공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자 수십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코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고 모두 한국에 머물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재능이 한국 안에서 한국의 기술로 이어지고 있죠. 그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미국은 숙련된 근로자 부족 문제를 외국 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즉, 문제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한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규제나 비자 정책이 더 이상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연구소를 떠나면서 저는 한국이 단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그 후 저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움직임을 조사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등 실리콘밸리의 핵심 기업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곧 구글이 한국과 인도에 대규모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위성 사무실이 아니라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핵심 기지였습니다. 수천 명이 일하게 될 시설이었죠. 구글 국제확장부서의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H-1B 제도 변화가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과거엔 인재를 캘리포니아로 데려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나라로 갑니다.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인재의 수준도 충분히 높습니다. 비슷한 일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사무실을 대폭 확장하고 수백 명의 AI 연구자를 새로 채용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일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인사 담당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한국 엔지니어들을 미국 본사로 데려오는 게 목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미국보다 서울을 선호합니다. 급여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삶의 질도 높아요. 가족과 떨어지지 않아도 되고요. 그녀는 채용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과거엔 비자 문제 때문에 채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현지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게 더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도 이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요 IT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투자들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자리, 연구, 지식, 이제 한국에 남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흐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시점에 저는 다시 앤드류 콜먼에게 연락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삼성을 유치하던 그였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텍사스에 있지만 확장은 더디고 조심스럽습니다. 주요 투자는 전부 한국과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신뢰를 잃은 뒤에는 그 어떤 인센티브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을 믿지 않아요. 더 이상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위험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미래를 만들고 있죠. 며칠 뒤 조지아 주정부의 익명 관계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현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다릅니다. 내부적으로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추가 투자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정부를 비난하고 있어요. 왜 한국 근로자들의 억류 사태를 막지 못했느냐고요. 주지사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비자 정책, 무역 압박, 억류 사건, 그리고 이에 따른 여론, 모두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H-1B 비자 인상, 3,500억 달러 요구, 조지아의 갈등, 한국의 기술 독립, 미국을 떠나는 인재, 그리고 다가오는 경주 정상회담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굴욕적인 거래 대신 관세를 감수하고 미국의 압박 대신 자국에 투자하며 외국 의존 대신 자체 기술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기술은 발전했으며 젊은 인재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재를 잃었고 신뢰를 잃었으며 영향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려 했던 바로 그 조치들이 역설적으로 미국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와 인터뷰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더 독립적이고 더 혁신적이며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을 통해 미국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스스로의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도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APC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은 이번 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평소 APC는 대체로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악수하고 짧은 연설을 하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일상이 반복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무대는 한국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의 정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셉 덤바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묻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이번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유리한 장면은 아니겠죠. 트럼프는 자신이 압박했던 바로 그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3,500억 달러를 요구했던 그 나라, 비자 규제를 강화했던 그 나라, 조지아에서 근로자들이 억류됐던 그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자신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조셉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려 합니다. 이 회담은 누가 중심인가를 가르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의 침묵한 발표, 앤드류 콜먼의 불안한 눈빛, 조지아의 위태로운 경제, 요미우리 신문의 사설, 노무라 히로아키의 고백, 평택의 젊은 엔지니어 박성민,
헝가리의 기가 팩토리, 한도연 박사의 AI 자동화, 그리고 트럼프의 비자 정책과 한국의 거부까지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한국을 새로운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취재를 정리하며 세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첫째, 미국은 인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비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더 이상 미국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캐나다로, 유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인재들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평택과 서울을 꿈꾸고 있었죠. 둘째, 미국은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협상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교훈을 누구보다 빨리 배웠고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셋째, 한국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맞서 싸워서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국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며 미국의 승인에 기대지 않는 독립적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었죠. 그들의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경주 정상회담은 이 모든 변화가 한눈에 드러나는 무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힘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조셉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회담은 1극 세계에서 다극 세계로의 전환을 보여줄 겁니다. 이제 하나의 초강 대국이 아니라 여러 강한 나라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제, 군사, 기술, 외교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규칙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 규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 나라의 허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한국은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압박을 견디며 의존 대신 자립을 택했습니다. 굴복 대신 존엄을 선택했고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아시아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으며 캐나다는 미국이 밀어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계 질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경제 정책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흐름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트럼프의 오만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압박은 한국에게 미국이 없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 확신은 결국 세계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주는 단순한 회담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곳에서 한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초강 대국과 동맹국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선택지를 가진 두 나라, 그중 하나가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 나라의 회담이었죠.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조용히 독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세계에 하나의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다. 그것이 경주 정상회담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다양하고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